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변화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변화와 선택들을 짚어보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다솜이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요, 한 기자의 경제 톡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나오셨고요. 자, 우리 나라 살림살이가 계속 적자를 보면서 결국 국가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벌어들인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면서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무려 1,300조 원을 넘어섰다고요. 네, 정부가 발표한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채무는 약 1,304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보다 더 많이 쓰면서 부족한 부분을 빚으로 메운 결과인데요. 이런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체 국가빚 규모가 1,300조 원을 넘어선 겁니다. 와, 1,300조 원 어마어마한데 왜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건가요? 네, 바로 코로나19 이후 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이후에도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경기 대응 예산이 계속 확대됐습니다. 반면 경기 둔화로 세금 증가 속도는 제한이 되면서 부족한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분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규모가 대략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약 49%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국민 1인당으로 보면 약 2,550만 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1년 사이 약 280만 원 증가해서 증가 속도도 굉장히 빠른 상황입니다. 나라 살림 적자도 계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실제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지난해 약 104조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소폭 줄기는 했지만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증가로 수입이 늘었지만 민생 회복과 경기 대응을 위한 지출이 확대되면서 적자가 이어졌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언뜻 듣기에는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대응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기획재정부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고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환 여력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출 구조 조정과 세수 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정부의 말처럼 재정 건전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다만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가 속도가 빠르고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적자가 장기화될 경우 세금이나 금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대처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건전성과 경기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그리고 또 지출 관리와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상속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이른바 꼼수 창업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결국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업 상속공제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고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빵을 직접 만들지 않은 무늬만 베이커리 카페나 주차장 운영업 등이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에 되게 큰 카페들 보면 저거 세금 털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단 말이죠. 자, 구체적으로 어떤 꼼수였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 땅을 가진 사업자가 카페를 운영하면서도 업종을 재가점으로 등록해 가업 상속 공제를 혜택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조업이 아닌데도 업종만 바꿔서 세금을 줄이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대 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부자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까? 네, 국세청이 수도권 베이커리 카페 25곳을 점검한 결과 44%에서 가업 상속 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됐습니다. 또 주차장업의 경우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연수입 100만 원이 되지가 않았고 고용이 없는 업체도 90%를 넘는 등 사실상 형식만 갖춘 사업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대통령도 강하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구조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 편법 승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네, 앞으로 수도권의 카페 창업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네, 우선 실제로 생산 활동이 없는 업종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빵을 직접 만들고 관련 매출이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해야만 인정을 받게 됩니다. 또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운영 기간과 상속 이후 유지 기간도 지금보다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도 자체의 취지는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원래 기술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부도 이 취지는 유지하되 부동산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부분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결국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진짜 가업만 남기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단순 자산 관리 목적이 아닌 실제 사업성과 고용, 생산 활동이 있는 기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법한 전세 사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전세 사기 피해자부터 취업 준비생까지 저금리 대출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근데 누가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을 통해 대출 상품 3종을 지난달 31일부터 공급하고 있습니다.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청년과 취약계층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출 요새 받기 힘든데 구체적으로 누가 대상인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업준비생과 사업초년생, 그리고 34살 이하 청년 자영업자,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자와 저소득층까지입니다. 신용점수 하위 계층이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가 주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장 궁금해하실 게 아마도 그래서 이자가 몇 퍼센트냐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저렴한데요. 연 4.5% 수준이었습니다. 카드론이나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금융 부담을 줄였다는 게 특징입니다. 상품도 각각 나누어져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청년 미래이임 대출은 취준생 대상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청년 자영업자는 운영자금 한도가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은 생계자금 형태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반 대출보다는 조금 더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 대출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은행처럼 바로 신청하는 구조가 아니라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나 앱, 그리고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고 자격과 상환 가능성을 함께 심사받는 형식입니다. 네, 취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나 청년 취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융 문턱을 낮추고 저신용 청년도 신용을 쌓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입니다. 불법 사규명을 막는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과제도 있겠죠? 네, 바로 그렇습니다. 취업 전부터 빚을 지는 구조가 될 수가 있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는 상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와 소득 기반이 함께 마련돼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편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 새로운 얼굴 김규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시장이 조금 예전과는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강남 상구는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성북, 강서, 서대문, 노원 같은 외곽 지역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데 이거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네, 실수요가 움직이는 가격대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대출이 닿는 외곽 중저가 아파트에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요. 반면 강남권은 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은 강남은 눌리고 외곽은 오르는 흐름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현행 주택담보대출 보니까 15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최대 6억 원까지 잡혀 있는데 그걸 넘어서면 대출 여력이 결국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수요가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외곽 쪽으로 빠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셋값 부담도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올해 들어 오름폭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의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보증금을 계속 올려주느니 차라리 대출을 끼고 집을 사겠다는 판단이 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외곽 상승은 투자 심리보다 전세 부담을 견디기 어려워진 실수요가 매수로 옮겨간 결과에 가깝습니다.
네, 소란에서도 분위기가 갈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이런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될까요? 네,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가 계속 외곽으로 유입된다면 이런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서울 전체가 같이 오르는 국면은 아니고요. 고가 지역은 조정을 받고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가 받치는 분화 장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반대로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요, 매수세보다 매물이 먼저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 송파, 용산처럼 가격이 비싼 주택이 있는 곳에서는 이제 증가폭이 더욱더 컸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시장보다 뭐 가격이 매물로 먼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하루 동안 서울 아파트 매물이 전날보다 550건 늘었는데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통해 부동산 금융을 더 강하게 조이겠다는 신호를 보내자 고가 지역에서 먼저 매도 움직임이 나타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외곽 중저가 지역엔 실수요가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또 고가 지역에서는 매물이 늘고 있다. 이것도 눈에 띄게 볼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한쪽은 사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한쪽은 또 내놓겠다라는 매물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서울시장의 가격대별로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외곽 중저가 지역은 대출이 닿는 가격대라 실수요가 붙고 있고요. 반대로 강남권이나 용산처럼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매물이 늘고 있습니다. 즉 실수요는 외곽으로 이동하고 고가 지역은 부담을 느낀 보유자들이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다만 이걸 대출 규제 하나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면이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또 다른 변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정부 발표가 시장 심리를 위축시킨 건 맞지만 여기에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부담과 갈아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매도 시점이 앞당겨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규제 하나에 놀라 매물이 늘었다기보다는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되며 매물이 나온 상황으로 보는 게 더 적합합니다. 네, 근데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이 점일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매물이 늘었다라는 이런 단서보다는 그 매물이 실제 가격을 낮추면서 그래서 거래로 이어지고 있느냐 이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특히 5월 전후가 단기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물만 늘어나면 일부 지역은 가격 조정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 같은 핵심지는 하락폭이 제한될 수 있고 오히려 수도권 외곽이나 중저가 지역이 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서울 아파트 시장이 가격대별로 이제 갈라지는 이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 실수요자들이 아예 다른 선택, 아예 다른 거 해버리자라고 눈을 돌리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는 신축 선호 아파트보다도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보다 들어가기 쉽고 훨씬 살기 좋아졌기 때문인데요. 요즘 주거용 오피스텔은 방과 거실, 주방 등 공간이 4칸으로 되어 있는 포베이 평면, 드레스룸, 팬트리, 다용도실 같은 설계를 적용하면서 실거주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반면 아파트는 청약 문턱이 높아지고 대출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청년층과 신혼부부 입장에선 오피스텔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집으로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전처럼 오피스텔이 내가 잠깐 살다 나오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라? 나 지금 아파트 못 사는데 오피스텔은 살 수 있겠다라면서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 따르면 오피스텔 거주 가구의 69.1%가 2030 청년층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그만큼 주거용 오피스텔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진입이 막히거나 늦어질수록 이 수요는 먼저 오피스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결국 오피스텔이 선택되는 이유는 가격뿐만 아니라 뭐 청약이나 대출 제도에서 오는 부담에서 오는 차이도 클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비교했을 때 실수요자가 느끼는 진입 장벽 확실히 낮을 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 통장의 유무나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고 당첨자도 100% 추첨제로
추천제로 가립니다. 또 당첨 후에는 아파트 청약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요.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기 때문에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거주할 집과 나중에 도전할 아파트로 나눠서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실제 시장에서 반응도 나왔습니다. 제가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안양에 위치한 모 오피스텔 900실 모집에 2,319건이 몰렸다고 합니다. 일부 타입은 두 자릿수 경쟁률도 기록했다는데요. 다만 오피스텔이 실거주 대안이 될 수는 있어도 시장에서 아파트와 완전히 같은 평가를 받는 건 또 아닙니다. 사실 그건 좀 아쉽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실제 청약 수요가 확인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오피스텔이 아파트를 완전히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흐름은 실수요자가 높아진 가격과 규제를 피해 먼저 거주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인 우회에 가깝고요. 살기 위한 선택으로는 충분히 설득력 있지만 자산 가치까지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동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공급적 부담도 커지고 있고요. 또 이제 중동발 자재값 상승을 계기로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인상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장 뭐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변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 모든 현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자재 계약이 보통 연 단위로 묶여 있고 현장 재고도 남아 있어서 당장 공사비가 한꺼번에 오르진 않고 있는데요. 다만 건설업계는 이미 비상 대응에 나선 상태고 상황이 길어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원자재 충격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미 공사비 자체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또 중동 변수까지 반영되면 부담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문제는 공사 지연, 추가 분담금, 그리고 분양가 분담금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중동발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부담이 사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공사비 갈등이 길어지면 입주가 더 늦어지고 그 부담은 조합원과 수분양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도 기존 지원센터를 건설 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할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급시장은 한쪽에선 매물이 늘고 다른 한쪽에선 공급 비용이 오를 가능성이 커지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단순히 상승이나 하락 한 방향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한 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은 실수요가 붙는 곳과 매물이 늘어나는 곳이 갈리면서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지금 주목해야 될 사건들을 살펴보는 시간,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얼굴, 뉴페이스 박의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출퇴근 시간대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임승차 제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정부는 어르신들의 무임승차를 제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출퇴근 시간대 혼잡 완화를 위해 한시적 제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의 이동은 대부분 생계를 위한 것이다라고 노인 무임승차 논란에 대해서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실제로 새벽 시간대 이동이 많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노인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주로 오전 5시에서 7시 사이에 집중되는데요. 이 시간대 이동은 청소, 요양, 식당 근무 등 생계형 근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단순히 혼잡 유발이 아니라 사회를 지탱하는 노동과 연결된 노동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한이 아닌 이용 분산 중심의 대안을 내놨습니다. 혼잡 시간대를 피하도록 유도하고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를 확대해 전체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환경정비나 또 돌봄 사업들 공익활동 약 28만 명의 근무 시간도 조정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네, 강제 규제가 아닌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인데요. 이번 정책은 에너지도 아끼고 출퇴근 시간 혼잡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 축소 없이 효율을 높이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분산 대책을 살펴봤고요. 또 이처럼 에너지 위기 대응과 교통 혼잡 완화가 동시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을 직접적으로 늘리기 위한 지원 정책도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서요. 네, 서울시가 지하철과 버스를 일정 기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형태의 기후동행 카드 이용자에게 환급 혜택을 내놨습니다. 30일권을 이용한 시민에게 최대 3개월 동안 매달 3만 원씩 환급해주는 방식인데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거 정말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대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4월부터 6월까지 이용을 완료한 시민이라면 6월 이후 티머니 카드 앤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충전 후 사용하지 않았거나 중도 환불한 경우는 제외되고 사전에 카드 등록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기존 이용자뿐만 아니라 신규 이용자에게 어떤 혜택도 있다면서요. 네, 4월 신규 이용자의 경우 충전 금액의 10%를 마일리지로 추가 지급됩니다.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 승용차 이용자나 프리랜서, 학생 등 그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적었던 계층까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정책은요, 단순히 교통비 지원을 넘어서 에너지 절약과 교통체계 효율화를 동시에 노린 아주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을 것 같은데요. 앞서 대중교통을 이용 늘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봤고요. 이처럼 일상 속에서 선택과 습관이 바뀌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또 다른 일상이죠. 디지털 소비 습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갈게요. 하루 종일 바쁘지 않았는데도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경험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런 증상을 뇌썩음, 이른바 브레인 로트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이나 소셜미디어처럼 자극적이고 간편한 콘텐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인지 기능이 점차 떨어지는 현상인데요.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쉬운 정보만 소비할 경우 뇌가 점점 덜 활동하게 되고 정보 과부하로 인해 피로감도 쉽게 쌓인다고 합니다. 저도 똑같은 경험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편리함을 추구하는 결과가 뇌썩음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뇌를 쓰는 활동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십자 말풀이처럼 사고력을 요구하는 활동이나 AI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글을 작성하는 습관도 도움이 됩니다. 네, 운동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병행하게 되면 AI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글을 작성하고 또 이런 습관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단순히 머리만 쓰는 게 아니라 신체 활동도 겸비해야 된다. 이 부분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수면 습관도 중요합니다. 깊은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제거하고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디지털 디톡스는 정신적 피로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멀티태스킹을 줄이고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하는 주의력 근육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결국에 디지털 환경 속에서도 의식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디지털 습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까지 겹치면서 우리 일상의 비용 부담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과 또 사재기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생활 물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흐름의 배경에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면서 에너지 물가가 크게 상승했고요. 이 영향이 점차 공업 제품 물가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에너지 물가 지수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결국에는 에너지 상승이 생활 전반의 비용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여파로 공업 제품 물가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와, 정말 체감이 듭니다. 이 내구재, 섬유 제품, 가공식품 등 일상과 밀접한 품목들이 줄줄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이 시청자분들도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요. 에너지에서 시작된 상승이 생활 전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연쇄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 먹거리 물가 상승도 다시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곡물 가격과 해상 운임,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사료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뭐 현재는 기존 물량으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8월 이후 도입되는 원료부터는 상승 요인이 반영될 수도 있겠죠. 또 결국 사료 가격이 오르면 축산물 가격은 무조건 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핵심 비용인데요. 이미 사료 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옥수수와 대두박 같은 주요 원료 가격도 함께 오르면서 곡물, 물류, 환율의 삼중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면 고기, 계란, 이런 우유 같은 물가 밥상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한우와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가격 모두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 에너지 가격 부담까지 더해지면 전반적인 생활 물가 압박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가 유류 가격 안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제유가 변동을 완전히 막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휘발유 가격도 다시 상승하면서 리터당 1,900원대에 근접했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물가 상승 압력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교통부터 소비, 그리고 뇌 건강과 물가까지 우리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알아봤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작은 선택 하나가 생활의 질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흐름을 읽고 균형 있게 대응하는 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플라스틱, 이게 갑자기 부족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갈등으로 인해 원유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플라스틱의 원료 자체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석유, 즉 원유에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대안이 등장합니다. 바로 미생물로 만드는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미생물이 만들어낸다는 개념입니다.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한데요. 미생물에게 포도당 같은 당분을 먹이면 이 미생물이 몸 안에 PHA라는 물질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 PHA를 꺼내서 가공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과 비슷한 형태의 대체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쉽게 말해 석유 대신 미생물 공장에서 만들어낸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대체 플라스틱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석유를 대신할 수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장점도 굉장히 큰데요. 일반 플라스틱 빨대는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무려 200년이 걸리지만 이 대체 플라스틱은 약 5주 만에 분해됩니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이 수백 년 동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빨대, 종이컵, 포장용기 등 일상적인 제품에도 점점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이런 대체 플라스틱 생산량이 세계 3위 수준일 정도로 관련 기술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석유화학 제품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기업들의 관심도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존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냐는 문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한계는 바로 가격입니다. 대체 플라스틱은 일반 플라스틱보다 생산 비용이 약 3배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단순한 대안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고 조언합니다. 언젠가는 석유가 고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플라스틱을 계속 사용하기에는 결국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은 이미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2년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시장 규모가 약 1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게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거의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배달 음식 용기나 카페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처럼 몇 분 쓰고 버려지는 플라스틱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제품들이 모두 100년, 200년 동안 남는 점을 생각하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플라스틱 컵, 그리고 방금 사용한 빨대도 언젠가는 석유가 아니라 미생물로 만들어질지 모릅니다. 어쩌면 플라스틱의 미래는 공장이 아니라 생명체에서 시작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이었습니다. 네, 인생의 또 다른 무대에 선 이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시간,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누군가는 나이를 기준으로 새로운 시작을 주저하고요. 또 누군가는 그 시간을 가장 빛나는 출발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두 분의 주인공은요. 시니어 모델이자 배우이신 유은원, 윤래한 씨입니다.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고 어떤 경험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요즘 제2의 인생을 즐기고 느끼고 행복해하고 있는 모델 배우 윤애란입니다. 오, 멋진 소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항상 밝게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유은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다 한 분은 카리스마 있는 표정, 또 한 분은 굉장히 밝은 얼굴이신 것 같은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내 얼굴에서 가장 연기할 때 큰 무기는 어딜까요? 제가 제 눈을 제일 좋아하는데 아이 메이크업 할 때도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남들이 가질 수 없는 이 카리스마의 눈빛. 이게 제 아우라 아닐까요? 네, 지금 보니까 눈이 정말 8시 14분으로 활짝 위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되게 카리스마 있는 아이 메이크업을 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또 굉장히 해맑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어떠세요? 네, 저도 눈이라고 생각해요. 오. 저는 어릴 때부터 눈웃음을 많이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눈으로 제 감정을 모두 다 표현하기 때문에 눈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눈이 강점인 두 분을 만나보고 있고요. 그럼 배우로서의 나, 모델로서의 나와 일상 속의 나는 어떻게 다를까요? 무대 위에서는 저의 감춰진 감정들을 한껏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제가 옷을 사랑하는 모델로서 그 옷에 맞게 카리스마를 한껏 뽐내죠.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면 열심히 일하고 재능 기부도 좀 하고 친구들과 수다도 떨면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요. 뭐 재능 기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헤어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재능 기부도 좀 하고 네.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지랖이 좀 있어서 친구들이나 손님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도움을 주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네. 좀 다르신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일상 속의 나도 배우로서 모델로서의 나 어떤 부분이 다르실까요? 저는 다르지 않고 좀 같은 것 같아요. 오, 완전 같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표정으로 좀 분위기 메이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배우로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찡그릴 일은 많이 없더라고요. 사실 해피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저도 배워갑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감독님들이 탐낼 만한 가장 자신 있는 캐릭터 뭐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글쎄요, 제가 아직 경험이 많이 있지는 않지만 배우 이혜영 선배님이나 김혜수 선배님 같은 나이 들어도 멋진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 그 제 이미지와는 약간 다르지만 약간 코믹하고 철없는 그런 역도 해보고 싶어요. 철없는 역이다. 뭔가 의외인데 또 어떤 캐릭터 원하세요? 혹시 하나뿐인 내 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그때 뭐 국민 드라마였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차하연 배우님이 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표현하는 편이라서 차하연 배우님의 약간 깨발랄한 그런 연기와 그다음에 솔직한 표현을 담고 싶어서 저는 그런 연기가 주어진다면 아주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차하연 배우 하면은 뭔가 이제 푼수떼기 아줌마 네, 같은데도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 드라마상에서 실수 같은 걸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뭔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런 거 원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미워하지 않고 좀 사랑받고 조금 푼수 있어도 머리 끄댕이를 잡아도 좀 귀여운 캐릭터로
남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질문 또 드려볼게요. 내가 이 모델이나 배우 하길 정말 잘했다. 이렇게 짜릿짜릿함이 느껴지는 순간 어떤 게 있었을까요? 화보 촬영이나 패션쇼 무대에 설 때 정말 제가 정말 그 섹시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짜릿하죠. 예를 들어 비키니를 제 몸이 이제 비키니 대회를 나갔으니까 그 비키니 입는 제 모습이 이 나이에 입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짜릿하고 아, 모델하길 정말 잘했다.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감탄할 때도 있죠. 비키니 대회 나가셨어요? 네. 혹시 몇 등? 1등. 아, 숨겨진 몸매가 어마어마한 분을 만나봤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떨 때 정말 짜릿하세요? 저는 촬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 모습이 그 드라마나 화면에 비춰질 때 그때 기분이 너무 업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열심히 하고 즐거워하는 엄마의 모습에 응원 박수를 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해요. 아, 모니터링 하실 때, 집에서 혼자 모니터링 할 때 그 짜릿짜릿함 느끼시는 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남들은 잘 모르는 나만의 어떤 반전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배우나 모델은 뭐 반전 매력이 필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인상이 세고 차가워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반전 매력이 있어요. 약간 분위기 메이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호주 그 패션쇼 겸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네. 그게 이제 비키니 퀸 수상한 상금으로 다녀왔어요. 오, 플렉스 하셨군요. 네네네. 거기서 모델들 헤어랑 뭐 헤어도 만져주고 그리고 뭐 사진도 찍어주고 분위기를 한껏 띄워주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 약간 그런 게 제 따뜻함이 약간 매력 아닐까 싶어요. 여기 결국엔 약간 재능 기부로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딜 가도 이제 뭔가 살짝 날카로워 보이는 이미지지만 사실은 마음이 따뜻해서 이제 헤어로 재능 기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귀여움과 외모? 역시 청하연. 역시 밀고 갑니다. 밀고 네. 가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좀 그런 역할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좀 밉지 않은 그런 사랑받는 첩 역할? 그것도 주어진다면 좀 잘할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아, 사랑받는 세컨 부인 역할 뭐 이런 거 네. 해보고 싶어요. 아니, 이 정도면은 아주 구체적이세요. 근데 또 은근 생각보다 차연 씨가 그런 역할도 몇 번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죠? 부잣집 마나님인데 네, 예, 첩으로 첩이고 예, 머리 아니고. 뜯기고 머리 뜯기고. 아, 정확하게 근데 얼굴도 약간 차연 약간 상이시고 딱 원하는 게 이제 정확하셔서 목표 금방 이루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내 연기와 내 모델 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거창한 공연보다는 일상의 작은 공감들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에게 지금 4살짜리 강아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SNS에 무지개 다리 건너는 영상을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감정도 나중에 슬픈 연기를 할 때 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 또 어떠세요? 저는 심리학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심리학 공부하면서 사람의 감정을 알게 되고 그 감정 표현이 얼마나 자기 자신한테 중요한가 제가 그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공감과 그다음에 상대방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그런 걸 좀 잘해서 같이 많이 울고 손잡고 같이 많이 웃고 좀 그런 공감을 좀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카메라 앞에 설 때 좀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몇 살에 심리학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39에. 39에. 네. 결혼을 다 하시고. 네. 그래서 늦깎이에 자식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때 이제 석사 해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도 좀 하고. 아, 네. 지금 그러면 이제 만학도로 이제 39에 자식과 함께 공부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꼭 한번 입어보고 싶은 의상이나 어떤 캐릭터 같은 거 있으실까요? 정말 멋지고 네. 품격 있는 명품 모델이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주얼리 광고나 화장품, 향수 그런 모델이 되고 싶거든요. 그게 저의 바람이고. 네. 정말 멋있고 화려한 명품 브랜드의 모델이 되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런 것도 왠지 카리스마 있으셔서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2의 차화연을 꿈꾸시는
네, 어떠세요? 어떤 것들 해보고 싶으세요? 저는 한복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궁중 한복에 그 대례복 있잖아요. 네. 결혼식 예복. 저는 그걸 좀 입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은 역할이라면 좀 장희빈? 오, 네. 약간 카리스마도 있고 네. 열정적이고 그러면서도 뭐랄까 성취를 위해서는 욕심을 끝까지 부려보는 네,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한복을 입고 멋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네, 계속 이제 원하시는 캐릭터가 세컨드나 장희빈 같이 뭔가 이 남녀 관계에 치정이 있는 이런 캐릭터를 좀 원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좀 그런가 봐요, 제가. 내면적인 욕구가 심리학적으로 지금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서 이제 배우와 모델로 시니어로 활동을 하시면서 내가 스태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함께 일하면 기분이 좋아요라는 이런 이야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노하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현장 분위기를 은근히 제가 좀 약간의 조율을 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되게 촬영장이 좀 낯서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어색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를 약간 유머러스하게 약간 웃음을 좀 이렇게 유발할 수 있게 좀 많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들이 저랑 같이 일하거나 스태프도 일하면 되게 편하고 재밌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네. 최근에도 TVN에 무슨 광고를 하나 찍었는데 오. 너무 좋아라 하더라고요. 편하게 잘 찍었다고. 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긴장을 덜 하시니까 긴장을 덜 하는 사람에 일하면 스태프들도 사실 좀 편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반대로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정이 많아서 간식을 잘 챙겨가요. 어디 가든지 간식을 항상 준비해. 현물. 간식을, 선물 플렉스. 간식도 잘 챙겨가고, 그리고 수업할 때도 간식을 먹다 보면 서로간에 정이 드는 것 같고, 맛있게 먹는 거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 뭐 집에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만들기도 하지만 대부분 사서 가요. 사서 역시 공산품이 최고입니다. 역시 상업 제품이 좋아요. 자, 두 분께 모델로서 사진을 찍힐 때 레디, 액션 이런 이야기 들으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또 궁금해집니다. 그 액션 소리를 들으면 긴장과 떨림 속에서 제 자신을 새로 찾는 그 자신이 되게 대견하기도 해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죠. 아, 뿌듯하고 대견하시다. 근데 약간 한숨이 약간 습관적으로 긴장이 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약간 그런 뿌듯함을 한숨으로 표현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로 우리 해피바이러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내가 보여줄 차례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떨림과 긴장감이 있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그 배역을 맡게 되면 그 배역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그 배역을 바로 저랑 일치화시켜서 집중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약간 타고난 스타성이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분입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들께 나는 이런 배우, 이런 모델로 기억되고 싶다 하는 어떤 희망사항이 있을까요? 제 인상이 강해 보이지만 카리스마가 있고, 누구보다 마음은 여리고 부드러운 사람. 반전 매력이 넘치는 저 윤혜란 모델. 많이 찾아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윤혜란 모델님께서 마지막에 좀 긴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한숨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긴장하면 나오는 버릇이구나 저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세요? 연기 잘하는 배우 유은원, 뭐 그건 당연하고요. 네. 네, 저는 따뜻하고 정이 가고, 저 배우 누구지? 자꾸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매력적인 배우.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 도전을 망설이고 있는 동년배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해보고 느껴보고 하니까 되게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나를 찾는데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생활의 활력소도 되고 무조건 도전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도전.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떠세요? 동년배에게. 저는 꿈을 꾸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다면 자기 자신을 꿈에다가 한번 던져보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전 지금부터라도 실천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도전을 응원하는 두 분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도전이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두 분을 통해서 오늘 확인한 건 이거였어요. 지금의 나를 믿는 태도가 바로 도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새로운 생명을, 또 새로운 장면을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뿌듯함을 느껴봤습니다. 자, 아름다운 도전, 다음 이 시간에도 조금 더 가치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국의 맛집과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4월은 꽃이 피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흐름을 바꾼 역사적 순간 속에서 또 하나의 꽃이 피어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4.19 혁명인데요. 오늘 어디 갈까에서 소개해드릴 곳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열리는 4.19 혁명 국민문화제입니다. 이 문화제는 1960년 시민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바탕으로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번 문화제는 4월 10일부터 4월 19일까지 이어지며 일부 공연 프로그램은 5월 초까지도 계속됩니다. 강북문화예술회관, 국민 4.19 민주묘지, 수유역 일대 등 여러 공간에서 펼쳐지는데요.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 공식 기념 행사 등 여러 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서 운영됩니다. 그중 시민 참여 프로그램은 전국 4.19 합창대회와 시민 참여 프로그램, 1960 거리 재현 퍼레이드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4월 10일 4.19 연극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막에 오릅니다. 이후 4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수유역 일대에서 함께 봄 4.19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같은 기간 전국 4.19 합창대회가 열립니다. 이어 4월 18일에는 전야제 행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는데요. 다음 날 4월 19일에는 공식 기념식과 한마음의 날 행사가 이어지면서 행사의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이후에도 5월 9일까지 4.19 연극제를 비롯한 일부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4월 말에는 조찬 기도회가 진행되어 문화제의 흐름이 기념 이후까지 이어집니다.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일정은 4월 18일 전야제입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는 전야제 행사장에서 다양한 체험 부스와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데요. 그중 눈여겨볼 프로그램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는 4.19 시민낙서장 초크아트입니다. 전야제 현장에서 시민들이 분필로 자유롭게 그림과 메시지를 남기는 참여형 프로그램입니다. 이어서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는 1960 거리 재현 퍼레이드 전국 경연대회가 열려 당시의 거리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장면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는 락 뮤직 페스티벌이 진행되며 행사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다음 날인 4월 19일 오전 10시에는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제66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열리고 이어 오전 11시 30분부터는 한마음의 날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일정은 문화제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구성입니다. 이 문화제에서 주목할 부분은 각각의 프로그램이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1960 거리 재현 퍼레이드는 당시 시민들의 움직임과 사회 분위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며 역사적 상황을 체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전국 4.19 합창대회는 다양한 지역의 참여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또한 헌혈 릴레이는 현재 시민 참여가 사회적 가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주고 외국인 탐방단 프로그램은 4.19 혁명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문화제는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행사입니다. 공연과 체험, 전시와 참여 프로그램이 결합된 형태 속에서 자연스럽게 역사와 연결됩니다. 또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되짚어볼 수 있게 계기를 제공하는데요. 4월 서울에서 진행되는 여러 행사들 가운데 보다 깊이 있는 경험을 원한다면 한 번쯤 방문해볼 만한 문화 행사입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부터 교통 소비까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야기들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지금은 한 방향이 아니라 선택이 갈리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상황에 맞는 기준점이겠죠.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가치 있는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